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2살인 강동욱이라고 합니다. 4살짜리 아이 하나와 착하고 아름다운 부인과 단란한 가정을 꾸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죠. 아내는 따뜻하고 사랑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슴 아픈 일도 겪었나 보다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10년 전 저는 우연히 한 여자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선배에게서 다급하게 연락이 온 날이었죠. 여성 잡지사에서 일을 하던 선배는 독신 남성의 집에 대한 기사를 싣기 위해 취재를 해야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 잡지사에서 데스크로 일하고 있던 선배의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저의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것이 썩 내키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대학 시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선배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선배에게 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고 며칠 후 담당 기자가 저희 집으로 취재를 왔죠. 그러나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 그녀를 보며 아무래도 오늘 하루가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 취재를 허락한 것이 조금은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안 하겠다 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기자님이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심지어 저에게 굉장히 깍듯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얼어있던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취재가 끝이 났고 기자님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가고 난 뒤 소파 위에 그녀의 것으로 보이는 머플러가 놓여져 있더군요. 저는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 미리 받아두었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밖에서 따로 만나게 되었고 머플러를 돌려주던 날 함께 식사까지 하게 되었죠. 그날 저는 진아 씨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니까 호기심도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진아 씨는 서울 소재 괜찮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회사 근처에서 고양이를 기르며 혼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 속에 고양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진아 씨는 고양이를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죠. 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그녀가 어쩐지 예뻐 보였습니다. 이후로는 저도 혼자 살고 있었고 진아 씨도 혼자 살고 있다 보니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문득 심심하거나 외로울 때 진아 씨를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보통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녀의 주제는 열에 7, 8번은 고양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아의 고양이를 제대로 한번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키우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죠. 진아는 혈통 있는 품종 비싼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고양이를 너무 아끼는 나머지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고양이에게 고정적으로 지출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면서 사실 조금은 유난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동물을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진아의 말을 들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수준 이상을 고양이에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최고급 고양이 전용 모래와 캣타워, 해먹, 장난감은 기본이고 사료 역시 값비싼 것으로 케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유난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저 제가 동물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했죠. 사실 모든 연인들이 그렇겠지만 상대방이 하는 행동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사소한 행동이라도 서로 맞추어가면서 노력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진아와 연애를 하는 동안 어머니에게 그녀와 공감할 수 있는 이런저런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정말 동물을 사랑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전부터 쭉 시골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집에는 동네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물들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사료도 제공을 해주셨어요. 물론 비싼 사료는 아니었지만 워낙 동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료를 사오셨죠. 저는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다 보니 동물을 돌보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몇몇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길고양이를 돌보아 주면 자꾸 그곳에 고양이들이 몰려 불평을 하는 이웃들도 많더군요. 그런데 저희 집은 워낙 시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실제로 넓은 들판을 다니면서 밥을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동물들이다 보니 저희에게 시비를 거는 이웃들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더욱 여자친구가 부모님과 통하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희 부모님 못지않게 동물을 사랑했으니까요. 부모님 역시 그런 여자친구를 굉장히 궁금해하셨죠. 하지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드리고 결혼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였기에 저는 부모님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군다나 당시 여자친구는 아직 26살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결혼을 보채기에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와의 연애를 이어나갔죠. 저희는 그 뒤로 2년 정도를 더 만났습니다. 어느덧 꽤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여자친구도 슬슬 결혼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28살이 되니 주변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게 여자친구를 자극시킨 듯 했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서로의 월급과 모은 돈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여자친구는 한 달에 2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에서 50만 원은 고양이에게 고정적으로 쓰고 나머지 돈으로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혼자 사는 집 월세 및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은 돈은 100만 원 정도이고 그 돈으로 살고 있다더군요. 그런데 그녀는 쇼핑도 여행도 좋아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1,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가진 돈이 몇백 수준이었습니다. 결혼을 위해 다 정리하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차값까지 3천만 원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서로 가진 돈을 합쳐서 결혼을 하자고 하는 여자친구를 보며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에 저도 다니던 회사의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아둔 현금은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처음 독립할 집에 전세금을 도와주셨고 이후 이사를 할 때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갚는 형식으로 재산을 불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은 1억이었고 당시 대출은 1,0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였죠. 그 정도의 돈은 1년만 지내면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돈이었습니다. 사실 전 여자친구에게 늘 살고 있는 집이 월세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일부러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 대출로 매달 100만 원씩 내고 있다 보니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월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제가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죠. 당시까지만 해도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집을 해가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친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여자친구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았죠. 그렇게 그녀와의 결혼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취재차 시골 전원주택들을 보러 갈 일이 있다고 하길래 저는 겸사겸사 시골에 있는 저희 집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했죠. 또다시 저희 집으로 취재를 하게 된 여자친구를 보니 몇 년 전 제가 사는 집을 취재했던 것이 떠올라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제가 진아의 집 앞으로 데리러 가겠다 했는데 그녀가 장거리인데 내 차로 가자. 내가 아침에 오빠 집으로 데리러 갈게. 하더라고요. 운전하기 힘들지 않겠어? 왕복하면 6시간은 걸릴 텐데. 그러니까 더더욱 내 차로 가야지. 오빠 경차로 고속도로 장거리 가기엔 좀 그렇지 않아? 의자도 불편하고 좁고. 그 순간 전 조금 기분이 이상하기는 하였지만 고속도로를 타기에 경차는 조금 불안하다고 말하는 그녀를 보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그녀의 차를 타고 본가로 내려갔죠.
여자친구는 차 안에서부터 살짝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으러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처음 만나는 어머니를 위해 꽃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안심시켰죠. 너무 긴장하지 마. 일 때문에 가는 거잖아. 그리고 어머니도 너처럼 고양이 좋아하셔서 통하는 게 많을 거야.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저희는 시골집으로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집은 조부모님 때부터 살던 집이다 보니 사실 많이 낡아 있었어요. 주방이나 화장실은 몇 년 전 신식으로 바꾸기는 하였지만 원래 있던 것이 아니니 깨끗하지 않고 엉성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살아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여자친구는 꽤 놀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그동안 일하면서도 시골이든 도시든 잘 지어놓은 곳만 보았을 테니 이곳이 낯설을 만도 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집안을 둘러보던 그녀의 안색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눈치챘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표정이 좀처럼 펴지지 않던 그녀는 급기야 취재도 하지 않은 채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며 올라가자고 저를 재촉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어머니가 준비하시던 저녁 식사조차 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올라오는 내내 아무런 말도 안 하던 그녀는 결국 며칠 후 저에게 이별 통보를 했죠. 당시 전 34살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생각에 부풀어 있던 저는 그녀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죠. 그래서 진아에게 우리 집에 갔을 때 뭔가 실망한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니 뒤늦게 진심을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시골집에 명절마다 내려가서 지낼 자신 없어. 그리고 오빠도 모아둔 돈도 너무 적잖아. 그렇다고 오빠네 부모님이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솔직히 6살이나 어린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면서 너무 준비된 게 없다는 생각은 안 해? 내 친구들 보면 4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돈 한 푼도 안 쓰고 결혼하는 친구들 많아. 내가 왜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녀를 설득하고자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급기야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나이 어린 여자와 결혼은 하고 싶었냐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날리더군요. 그동안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겨우 이 정도라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그녀를 놔주었어요. 물론 속은 굉장히 쓰렸죠. 그러나 그 여자는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저는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의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셨어요. 여성 아이템이 주력이었는데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꽤 입소문이 잘난 회사였죠.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워가며 아버지의 뒤를 이을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승계 작업 중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고 이 회사의 대표가 바뀐다는 소식에 인터뷰를 요청하는 곳들이 많아졌죠. 저는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인터뷰들을 다 수락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를 하던 날 저는 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취재를 하러 오는 기자의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인터뷰를 마다하지 않았죠. 그녀는 저를 보고 놀란 기색을 감추질 못하더군요. 오빠가 이 회사 차기 사장이라고? 이름이 같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전혀 생각도 못했어. 어떻게 된 거야? 왜? 너가 생각하던 그 돈 없는 사람이 아니어서 놀랬어? 내가 왜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지는 인터뷰하면서 말해줄게. 유치하지만 전 그런 그녀에게 통쾌한 기분이 들었죠.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저를 취재했고 마치 높은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녀의 행동이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실 그때 그녀가 보았던 시골의 너덜너덜한 집은 조부모님 때부터 살던 집이었고 제가 그녀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집은 따로 있었어요. 그 집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 짓고 있는 집이 있었고 마감 공사를 하고 있던 와중이었죠. 저는 그 집으로 그녀의 취재를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는 그새를 못 참고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나름 그녀를 위해 서프라이즈로 준비했는데 저도 그 덕에 걸을 사람 잘 걸렀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 착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을 일구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아버지의 밑에서 딱히 어려움 없이 자랐죠. 그런데 아버지는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절대 사치를 부리지 않으셨어요. 딱 자식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해주셨고 저희들에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검소하게 사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에서 항상 어디에서도 부잣티를 내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전 여자친구도 제가 부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그날 이후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그녀의 연락을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정말 속이 뻔히 다 보이는 여자였거든요. 그날의 일을 후회하고 있다면 제가 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에 충분히 연락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가진 것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당시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녀는 바로 제가 35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온 여자였죠. 당시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부모님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집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던 와중에 어떤 여자가 그 집에 새를 들어와 살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거절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집은 너무나 오래된 집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새를 주기에는 조금 양심에 찔릴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부모님은 여자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엄청 싼 값에 새를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젊은 여자 한 명이었습니다. 부모님 말로는 젊은 여자 혼자 시골에 들어와서 살면 텃세도 많다는데 주변 이웃분들에게 엄청 살갑게 군다고 하더군요. 낡은 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지치지도 않는지 혼자 열심히 정리하고 리모델링도 잘한다고 했죠. 그 여자가 집을 꾸미는 동안 종종 과일을 사들고 리모델링에 대한 허락을 받으러 직접 찾아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딱히 그쪽에 신경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독특한 여자인가 보다 하고 별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1년 정도 지나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는 그 여자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부모님께 당장 그 여자를 내보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동네에 큰 골칫덩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걱정하는 저에게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며 부모님을 설득하였지만 어머니는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보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부모님이 그 여자에게 속으시는 것 같아 답답했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당장은 내보낼 수가 없으니 일단은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1년 동안 집을 고쳤습니다. 헌집을 혼자서 이것저것 고치려고 하니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여자를 의심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부모님 댁에 가는 길에 보니 저희 옛날 집에 펜스를 설치하는 업자가 와 있더군요. 저는 그 여자가 저희 집을 빌려 무슨 이상한 짓을 꾸미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업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실랑이를 하는데 그 여자가 등장했죠. 저는 저를 집주인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여자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 이거 저희 집에 동물들 관리하는 케이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자기 집이 있어야 안정감을 갖거든요. 집주인 어머니한테도 다 이야기 드렸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전세 끝나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갈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공사를 크게 벌리고 있는데 나갈 때 원상복구가 된다고요? 아, 그걸 어떻게 믿어요? 계약 사항은 모두 이행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확신하듯 말하는 그녀의 앞에서 딱히 더 할 말이 없어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찝찝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달리 취할 수 있는 제재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동네에 있는 동물들을 돌보면서 부모님께서도 그런 그녀를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유기동물을 관리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물들의 머릿수에도 제한을 두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을 하니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두고 보니 그녀는 가끔씩 TV에 나오는 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닌 수집하는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들, 즉 애니멀 호더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처럼 그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였던 동네 어른들도 그런 그녀의 싹싹하고 밝은 모습에 안심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뭐하고 있나 예의주시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낮은 담장 너머로 슬쩍 봤더니 그녀가 우리에 갇힌 강아지들에게 주사를 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담장 안에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강아지들 예방접종 해주고 있었어요. 지금이 접종해야 하는 시기라서요. 그래야 좋은 곳에 가서 건강하게 지내죠. 아니, 동물이라고 막 아무 주사 놓고 그래도 돼요? 걔들은 생명 아닙니까?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머쓱한 미소를 지더라고요. 선생님도 동물 좋아하시나 봐요. 얘들 엄청 건강한데 한 마리 데려가실래요? 이 동물들이 당신 소유물입니까? 당신 마음대로 데려가라 마라 하게? 이거 동물 학대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를요? 왜요? 왜긴 왜요? 지금 강아지들한테 막 주사 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면허는 있습니까? 선생님,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수의사예요. 이 동네 소랑 개들도 다 제가 돌봐주는 중인데요. 저는 순간 수의사라는 그녀의 말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큰 시내에 있는 동물병원 수의사였습니다. 동물병원에 유기하는 동물들을 어느 정도 관리하다가 이쪽에도 관심이 생겨서 본인이 직접 케이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녀는 어머니 아버지가 챙기던 동네 개들과 고양이들까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그녀를 오해하고 의심했던 것이 너무 미안해서 종종 그녀가 돌보는 강아지나 고양이 사료를 사들고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자식들 밥인 것처럼 너무나도 기뻐해 주었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주말이면 부모님 집에 가서 언제나 동물들 관리를 위해 바쁜 그녀의 일손을 돕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감사의 말을 건네곤 하였죠. 평일에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괜찮은데 주말엔 솔직히 조금 힘들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그녀와 만날수록 정이 들었고 결국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난 지 1년이 넘었을 때 우리는 결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아버지가 제게 운영하시던 회사를 물려주시겠다고 선언하셨죠. 아버지는 제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밖에서 훈련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 훈련을 통과했고 아버지는 저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었죠.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고 3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와 아내는 각자 바쁜 생활을 하면서 결혼 후에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아내나 동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동물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저의 회사가 가까워서 좋았죠. 그리고 결혼 후 바로 건강한 아이도 출산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더군요. 저희는 아이와 동물들 모두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있어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조금씩 다 달랐어요. 어떤 부류는 자신의 동물을 장식처럼 생각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부류는 모든 동물을 진심으로 아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진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앞으로 저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동물들과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